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사라진 일본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찰나했던 영광을 잃어버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샤프, 그 다음에 도시바 이렇게 두 기업을 또 들 수 있는데요. 이 샤프는 한때 세계 최고의 전자기기 회사였고요. 샤프전자 하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사전.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맞아, 필수였죠. 요만한. 샤프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일본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샤프 있잖아요. 네, 샤프. 그걸 만든 회사여서 이름이 샤프예요. 진짜요? 와, 몰랐어. 우리가 샤프. 전혀 연결을 못 지었는데.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기기 회사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그 샤프를 만들었던 회사라서 이름이 샤프입니다. 그 샤프 제품들이 되게 얇잖아요. 아, 그래서 얇은 제품만 생산해서 샤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샤프는 창업자 하야가와 도쿠지에 의해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제품들을 개발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요. 심지어 어린 시절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9살에 바로 돈을 벌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몸에 또 어린 것이. 그래서 9살에 이 장식용 금속 세공소 이런 데 취직을 했어요. 네. 9살에.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발명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로 벨트 버클이에요. 스냅 버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 꽤 들어오니까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손으로 만들잖아요.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좀 만들면서 아,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15년에 만년필을 보고 이거보다 좀 더 괜찮은 필기구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기계식 연필이라고 해서 샤프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가. 근데 대단하시다. 이게 출시하자마자 막 잘 팔렸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익숙치가 않잖아요, 일단. 원래 우리 그 펜시점 가면은 자기가 쓰던 펜만 그럼요, 쓰지 맞아. 새로운 거 잘 안 쓰잖아요. 익숙치가 않지. 처음 나오자마자는 말씀하신 대로 익숙치 않아요. 봐봐. 잘 안 나갔어.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이게 낯설었고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그런지 처음에 잘 팔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니까 원래 만년필 이런 거 다 수입을 해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수입이 잘 안 되니까 대체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샤프라는 게 있네. 그래서 이 샤프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회사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회사 이름을 자기 이름에서 샤프로 아예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는 단순히 필기구 회사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회사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샤프로 잘 나가던 샤프가 관동 대지진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동 대지진. 창업자는 가족과 사업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특허를 받았던 이 기술도 다 내다 팔게 돼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가 더 이상 아무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던지고 난 이제 오사카로 가겠다. 그래서 오사카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요. 나니? 오늘 캐릭터를 몇 개를 짜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사카로 이동을 해서 라디오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들어야 되잖아요. 전쟁으로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라디오를 찾았는데 하야가 도쿠지가 라디오를 제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비하면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하고 라디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군수물자를 만들어 달라는 정부 요청에 의해서 군용기용 무전기를 만들게 돼요. 와. 전쟁 자체는 위기이지만 위기에서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원치 않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샤프는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대박이네요. 이 창업주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 하나는 뭐냐면 남들이 따라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라. 그게 모토였어요. 1980년에 샤프의 창업주인 도쿠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창업자는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 일명 올리 원 전략은 유지가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몇 년도에 저 있었어 집에. 레코드 플레이어예요.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테이프를 이렇게 꺼냈다 다시 뒤집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알아서. 지가 알아서 다시 가네. 도토리버스. 예. 맞아. 요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다 되면 요렇게 다시 그렇지. 돌아가네. 저 턴테이블을 다시 빼서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LP도 다시 돌릴 필요가 없고. LP도 그냥 LP도 돌릴 수 있어. 맨 오른쪽 건 뭐예요? AI 사전이 들어있는 워드 프로세서예요. AI가 들어있다고요? 저 당시에? 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된 AI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 사전이 들어있는 워드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100인치 LCD 비디오 프로젝터, 이거 있었는데 집에. 홈 시어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빠르다, 뭐든. 자, 이런 제품들을 다 세계 최초, 일본 최초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샤프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LCD, 디스플레이에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만들었고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요즘으로 치면 터치스크린. 2001년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샤프가 전체 시장의 79.4%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박이네. 이런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하는 샤프는 LCD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넘사벽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무너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 때 지금 기업들이 다 꼬꾸라졌잖아요. 여기도 일본의 그 버블이 뭐, 네, 한번 있지 않았어요? 터졌어요. 버블이 있었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여긴 경쟁자구나. 바로 한국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유명해. 네, 모니터. 샤프는 LCD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소형 TV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거 보고 싶지. 큰 TV를 원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도 기술력이 엄청 빨리 따라온 거예요. 네. 기술력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가격도 한국 제품이 훨씬 싸. 저렴해요. 95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이었어요. 이 전자제품계에서. 압도적이었고 삼성이 제일 끝에 이렇게 네, 네, 네.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06년이 되면 삼성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해외 시장을 노렸어요. 일본 내 시장에서만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넓혀서 나가려고 하는데 샤프는 일본 시장과 기술 우위에만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다른 기업들한테도 LCD를 안 팔았어요. 자기네 제품을 자기네 회사 것만 씁니다. 결국 샤프는 일본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샤프는 2016년에 드디어 대만 폭스콘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팔렸구나. 몰랐어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같은 예. 노트북을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IBM? 마이크. 노트북, 랩탑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를 가장 먼저 만든 기업이 바로 도시바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이었구나. 148년 역사의 도시바는 한때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불렸습니다. 도시바 알지. 도시바는 도시바는 원래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청년 다나카가 만든 전신 장비 회사, 그리고 최초의 왜? 아니 다나카라고 하니까. 도시바를 다나카가 만들었다고. 도시바를 경욱이가 만든 거예요? 죄송해요. 요즘 다나카 씨가 인기가 있죠. 예. 그리고 도쿄전기. 도쿄전기와 전신회사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도시바예요. 1955년 전기밥솥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냄비에 밥 해 보셨어요? 아우 타요. 네. 그래서 온도, 가열 시간, 뜸들이기 매우 미세한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도시바가 해낸 겁니다. 이제 아무도 일제 전기밥솥을 찾지 않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한때는 한국에서 일제 전기밥솥이 정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언제부터 살아계셨던 거예요? 불을 이렇게 폈어요? 아니면 이렇게 성냥으로 했어요? 이걸로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97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 파동. 이 고비를 맞으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일본 기업의 살 길은 기술력밖에 없다.
기술에 매달려서 나온 게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아. 그리고 세계 최초의 노트북입니다. 1985년에 출시된 세계 최초의 노트북 도시바 T1100입니다. 화면은 LCD고요.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 나오기 바로 한 해 앞서 나온 세계 최초의 발명품이 바로 뭐였냐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이게 뭐예요? 랜드형 우리 삼성전자가 네. 반도체 중에서 뭐에 가장 강점이 있습니까?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 메모리의 원리, 그 메모리 중에 한 종류입니다. 1990년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 규모로 이렇게 등수를 쫙 매겨보면 도시바가 세계 2위예요. 1위가 일본의 애니시인데 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99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7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대박.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그런 말이 맞아, 나도 맞아. 들었어요. 네. 이렇게 잘 나가던 세계 최고를 달리던 도시바는 언제부터 갑자기 위기를 맞고 사라지게 된 걸까요? 혹시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에 진입하면서인가요? 경쟁자? 관련이 있습니다. 맞네, 경쟁자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가 네. 그게 이제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그쵸. 이게 요즘 말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아, 네,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시바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에다가 자원을 집중하고 PC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와 이 64메가 D램 개발 경쟁에서 도시바보다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갔던 거예요. 오, 이때부터. 이렇게 처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도시바 역시 샤프와 마찬가지로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그 기업들이 경쟁이. 추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바를 수렁에 빠뜨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뭐지? 엄청난 분식 회계로 손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분식이네. 그게 들통이 나면서 과거의 명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도시바는 일본 기업의 전성시대 그리고 쇠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바의 경우 내부와 외부에서 위기가 있었다면 내부의 위기 때문에 몰락한 기업도 있습니다. 또? 바로 인도의 가장 큰 기업 릴라이언스입니다. 딜라이언스. 여러분들은 인도의 릴라이언스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릴라이언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보면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참석하고 비욘세가 축가를 불러서 화제가 된 결혼식. 그 결혼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 예. 알아. 세계 그 집 결혼식. 딸이었죠? 예, 그 기업이 바로 릴라이언스.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집도 있고 그 다른 호텔을 빌려서 한 연회도 있습니다. 아, 나 이거 봤어.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그러네. 이재용, 이재용. 낯익은 얼굴이 보이시죠? 네. 어느 영화제보다도 셀러브리티가 많이 참석했다고 해요. 와우. 그 결혼식 주인공의 아버지가 바로 인도의 갑부이자 세계 부자 8위 무케시 암바니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회사가 바로 인도의 가장 큰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입니다. 이 창업주가 지금 회장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디루바리 암바니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17세 소년일 때 인도를 떠나서 예멘,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아덴은 무역항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일자리를 얻고 내가 일도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시드머니를 모아서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게 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무역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무역을 해보자며 릴라이언스 커머셜 코퍼레이션스라는 회사를 차려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무역을 해보니까 아, 요즘 폴리에스테르가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수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대우에서 봤듯이 내가 수입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뭘 하고 싶죠?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고 싶지, 이제. 예. 그죠? 폴리에스테르를 아주 원료, 업스트림부터 다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걸 이용한 합성 섬유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무역에서 제조업으로 업종이 바뀌는 거죠. 예. 1965년에 섬유로 시작을 한 다음에 1973년에 옷을 만들어서 팔아요. 옷 브랜드. 그때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 바로 비말이라는 인도 최초의 현지 로컬 의류 브랜드.
어디나 가면 다 매장이 있는 그런 비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자, 이 이후부터 릴라이언스 대성장의 시대가 옵니다. 섬유에서 이제 업스트림, 석유화학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석유화학 하려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 수출입 허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스탠포드 MBA를 다니고 있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들어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을 접고 그때 돌아온 아들이 바로 무케시 안바니. 저 결혼식 혼주가 되시는 분. 예. 혼주. 잘 왔네. 자, 릴라이언스 창업주의 시대 1세대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시대가 가고 두 아들이 경영을 물려받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 이게 뭐지, 위기가? 오늘은 왜 망했을까인데 위기가 항상 나와요. 위기는 네. 망할 것 같은데, 느낌상. 자, 아버지가 유언장을 못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게 문제네, 갑자기. 유언장이 없을 때 어떤 사태가 우려가 됩니까? 재산 싸움. 예, 경영권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 집안에는 어머니가 싹 정리를 해줍니다. 아들들한테 야, 넌 이거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첫째 무케시 안바니한테는 이 집안의 사업에 가장 기둥뿌리가 됐던 석유화학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닐 안바니한테는 통신, 금융 등 약간 신사업 위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신사업 위주로 구획 정리가 싹 됐죠. 네. 깔끔한데. 다행이네. 그런데 이 둘째가 집안의 문제로 사고를 좀 칩니다. 통신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 통신 사업으로 승승장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통신 사업은요, 우리도 몇 개의 회사가 있지만 주파수 할당을 받아요. 이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정치인, 관료 뭐 이런 연계된 대규모 스캔들이 터집니다. 일명 2G 스캠, 인도 역사상 최고의 스캔들이 당시로는 터집니다. 이 집안의 둘째 아들 아닐 안바니가 다 빚을 끌어다 부채를 조달해서 쓴 돈을 잘 안 갚고 그 빌린 돈으로 와이프한테 막 몇백억짜리 요트도 사주고 파티하고 뭐 이렇게 사고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언론에 새어나갑니다. 게다가 완전히 배째라식이에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형이 갚아주지 않을까. 형이 부자니까 빚을 갚아줄 수는 있지만 사업을 재개하기는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형과 동생 사이에 사업을 엄마가 분리해 줄 때는 서로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케시 안바니는 동생 사업 분야에는 뛰어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통신 사업이 너무 성장 산업이야. 그냥 두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과감하게 완전 저가, 데이터 무제한 막 퍼주기. 옮겨야죠. 바꾸고 싶다. 이런 전략을 취합니다. 특히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써요. 집에 우리처럼 브로드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냥 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데이터 용량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무제한을 막 처음에 너무너무 무료로 3개월 쓰다가 야, 좀 더 써. 막 굉장히 싸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입을 해서 늦게 뛰어들었지만 인도 시장 1위에 마침내 오릅니다. 후발주자에서 1위가 되는 경우는 통신 사업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무케시 안바니는 유통도 가지고 있고 이제 디지털, 통신 다 가지고 있고 커머스로도 가지고 있고 컨텐츠로 또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보니까 기업 평가가 매우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 운영하는 회사는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글로벌 사모펀드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자, 아버지에게 천문학적인 재산과 거대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첫째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둘째는 말아먹었습니다. 아닐 안바니는 너무 안일했네요. 본인이 받은 거. 아니라면 안 되죠. 네. 본인이 받은 위기가 닥쳤는데 아니라면 안 돼요. 네. 자, 두 형제의 운명이 달라진 것에서 교훈을 얻어보자면 이런 경영자의 전략적 판단의 차이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